번뇌에 대하여 공포심을 내거나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나니, 성문과 영각, 이게 대승 소승의 차이죠. 소승을 하면 공포심이 있고 대승을 하면 공포심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소승을 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바로 이렇게 사마타 수행이 있어야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대승에서는 공부가 잘 된다, 대승은 공부가 안 된다 라는 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승을 이렇게 폄훼한다라는 것보다도 소승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소승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 공부 위주로 하는 것을 소승의 방법이라 하고, 대승의 방법은 이타행, 남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당신을 깨닫게 하고 싶어요. 너 먼저 깨달음, 너 먼저 올라가세요. 성불하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이 더 강조된 것이죠. 자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나는 좀 배고파도 되니 너는 배불르게 드세요. 이런 거. 이걸 통해서 왜 이것이 공부가 훨씬 더 좋냐, 스승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보게 되잖아요. 타인을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혜가 더 커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행복하기는 쉬워요. 나 혼자 행복한 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래서 마음을 무장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차단하면, 욕심이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하고 금욕 조금 하고 또 마음을 내가 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 혼자 정도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나 혼자 홀로 정도는 나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지겠느냐. 우리 번뇌는 미세번뇌와 추번뇌는 드러나는 번뇌, 미세번뇌는 숨겨져 있는 저 무의식의 번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윤회할 때는 추번뇌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의식 속에 이제 6번째 의식에 있는 게 추번뇌고, 무의식에 있는 미세번뇌는 남아서 윤회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공부를 하는 것은 미세번뇌까지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미세번뇌를 없애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남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방어막을 다 쳐서 하우스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내 스스로 싫은 사람 안 만나고요. 돈이 조금 있으면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좋은 환경이 있고 뭐 집도 좋고 그런 환경이, 나는 번뇌가 없네, 나는 해탈했네 하면서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탈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승은 내가 부자고 몸이 건강하고 정신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이 대승불교는 남과의 관계잖아요. 남을 해탈시키려고 하잖아요. 남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멘탈 붕괴됩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내가 절에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절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미운 놈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절에 있다 보면 싫은 사람 꼭 생겨요.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긴다고요. 그 상처받는다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세상에 어떻게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런 게 자주 보이거든요. 보면 욕심이 눈에 보이고, 남을 무시하는 게 보이고,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보시 좀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절에 아무리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준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수행이다.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깊이 있는 미세하게 있는 이것을 마치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저수지에 이렇게 저수지가 이제 잔잔하면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묻혀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후보 파야 되잖아. 후보 파서 흙탕물을 만들잖아. 내가 이런 충돌을 통해서 남과의 갈등,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이런 상태. 이게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 수행을 많이 해도 똑같아요. 그게 수행을 깊이 한 스님이라고 마음이 튼튼해서 상처를 안 받냐? 안 그래. 수행을 많이 한 스님도 그 스님 엄청 무시해봐요. A라는 스님 있고 B라는 스님 있고 A라는 스님한테 너무 잘해주고 B라는 스님만 엄청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뭐 한다고 무시하고 해봐. 그 스님도 열받아가지고 화를 막 오르는데 화 안 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화 안 내면 속으로 막 깎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수행을 많이 해도 감정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만큼 공부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여기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다.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갈고 닦으니까 공포에서 멀어지게 되죠. 내가 예전에 말한 것은 저 성문 영각으로 하여금 마군을 조복해 하려 함이었고 대승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은 소멸하거나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니 매우 기특한 일이니라. 어떤 이가 듣고 받아가지며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믿으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희유하여 우단바로 꽃과 같으리니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이가 이렇게 미묘한 대승경전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백천억 곱이 지나도록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산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한량없는 백천 중생에게 이 미묘한 대반 열반경을 믿지 않고 비방하리라. 이런 걸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세존이 이 중생들이 열반하신 지 얼마쯤 후에 이 경을 비방하며 어떤 선한 중생이 그렇게 법을 비방하는 무리를 제도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예언을 하죠. 내가 열반한 뒤 40년쯤 동안에 연부제에 널 유포되다가 그 뒤에는 땅에 숨어버리니 이 열반경이 처음에는 유포되다가 40년이 지나면 땅에 숨어버린대요. 이게 예언이죠. 선남자야 마치 사탕수, 맵쌀 이런 등등의 그것을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좁쌀이나 돌피쌀 이거 먹으면서도 자기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하리니 이 박복한 사람은 나쁜 업보를 받은 탓이거니와 복 있는 사람은 좁쌀이나 돌피쌀은 이름도 듣지 못하고 맵쌀, 사탕수, 성밀, 제호만 먹으리니 이 미묘한 대반 열반경도 같아서 박복한 둥근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음이 마치 박복한 사람이 맵쌀이나 성밀을 싫어하는 것 같으리니 그러니 소승은 박복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수행법이고 대승은 복이 많은 다복한 아주 공덕이 많은 사람이 대승을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줄 테니까 맨날 나오라니까. 맨날 나와서 볼상 사나운 거 다 봐가면서 무시 당할 거 받아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 해가면서 찢고 볶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신을 갈고.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가 없으면 상처만 더 커서 더 성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남 욕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모든 번뇌를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라는 그런 내가 부처가 반드시 돼야지 해서 언제나 나는 화를 내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하리라는 그런 대승의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승경전 이게 주로 아한부의 경전이죠. 아한부의 경전은 초기에 뭐 이렇게 다들 외우고 열심히 했는데 이 대승부 방등경, 대승 방등경, 대승 뭐 이렇게 이렇게 요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은 40년 후에 꼬르륵 이제 숨겨지고 그냥 땅속에 꺼져버렸다. 애용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생이 근기가 돼서 중생이 필요할 때 나중에 부처님 열반은 500년이 지나자 그때부터는 대승경전이 쭉 부각이 돼서 열반경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복이 더 많아진 걸까요? 어쨌든 더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선남자여 어떤 임금이 셋째 줄 험악한 깊은 산 중에 있으면서 사탕수수 맵쌀 성밀은 있지만 구하기 어려움으로 쌓아두고 아끼면서 먹지 아니하고 좁쌀과 도피쌀만 먹었는데 다른 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딱하게 여겨 여러 수레에 맵쌀과 감자 따위를 실어보내니 그 임금이 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였다. 백성들이 그걸 먹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저 나라 임금이 덕분으로 우리들은 훌륭한 음식을 먹었다 하리라. 선남자야 이 네 종류 사람도 그와 같아서 위 없이 큰 법의 대장이 되었거든.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지방의 한량없는 보살들을 보니 비록 대승경전을 배우고 제손을 쓰기도 하고 남을 시켜 쓰기도 하지만 이양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여 법을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위하고 다른 경을 사기 위하여 하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선전하지 못함으로 이 미묘한 경전을 그 지방으로 보내어 보살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보살들이 이 경을 얻고는 곧 다른 이들에게 널리 연설하여 한량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대승법의 맛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한 보살의 힘으로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게 한 것으로 저 나라 사람들이 임금의 힘으로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된 일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 미묘한 대반열반경이 유존하는 데는 그것이 곧 금강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금강과 같은 줄을 알 것이며 이 경을 듣는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물러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어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너희 비구들은 잘 받아지니어라. 그러니까 이 경전, 부처님의 경전도 대승 경전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독송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가르침, 열반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또 법화경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신법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사마타 수행을 해가면서 경전을 통해서 위파사나의 힘을 더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삼매의 힘이 더 견고하게 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른 수행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 이 참선 수행, 저도 참선을 오래 했지만 이제 우리 참선 수행하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하고 있는 참선, 화두선이죠. 화두선 중에 일부 이제 주장은 경전 공부 필요 없다. 오로지 일념으로 화두만 열심히 해라. 화두만 열심히, 이게 사마타거든요. 교리적으로 보면 화두만 열심히 해라라는 건 사마타예요. 앉으나서나 이먹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그 생각을 없애고 이먹고 이건 왜 없다고 했을까 쭉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밥 먹을 때도 이먹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꿈에서도 이먹고 이렇게 쭉 나가는 이게 이제 화두 참선 수행이에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전이나 책을 보지 않고 화두만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해서 화두 타파하면 성불한다. 저는 이 수행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좀 약간 복권과 같은 그런 이제 이거 해서 이렇게 되면 대박인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물씬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행이 그 책 안 보고 열심히 이먹고 이렇게 하면서 화두만 쭉 잘 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이러고 할 때 그 상근기는 3일이면 화두타파에서 깨달아 먹는다. 중근기는 90일이면
중군기는 90일이면 화두타파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근기는 3년이면, 근기가 좀 낮으면 3년이면 열심히 해서 화두타파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어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는 30년을 해도 되나? 내가 얼마큼 했나?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분이 거의 뭐 102명, 99명이 30년을 해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까지 무라. 우리 효봉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바로 이제 막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고 엄청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는데도 이빨도 없는데 맨날 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두타파를 하신다고. 이렇게 제자들을 물론 존경하죠. 우리 또 모두 다 존경해. 그런데 이제 그 방법만 평생 60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하신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매매 포인트 얘기할 때 복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고점에서 할 수 있는 복이 운을 가지고만 하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물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또 이상하게 내가 고점에서 돈 있어서 사면 저점이 돈이 필요해. 애가 결혼한대. 엄마가 아프대. 막 이거 돈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30%나 손해를 보고 돈을 현금을 써야 되는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이게 보면 이게 30년을 50년을 수행해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교도 경전도 많이 봐야 되는구나 해서 실력을 길러야지.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매매 이런 것들도 스님 제가 언제 대운이 열려요? 대운이 열리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나? 아니에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계속 갖고 있다 다시 저점이 돼요. 운이 좋아서 문서로 올라갔어. 야, 나 이만큼 올라갔네. 야, 이렇게 계좌를 보니까 막 올라갔네. 야, 기분 좋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내려가고 뭔가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이래야 되는 것도 이거 실력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복만 가지고 운만 가지고 있으면 나 올해 운이 좋다는데 왜 그러지? 운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자산이 막 증진이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운이 좋다라는 것은 날 괴롭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뭘 해도 그냥 평탄하다는 얘기고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운이 나쁘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운이 나쁜 건가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 그 운이 나쁜 건가요? 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내 실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상승할 때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이 상승하는 사이클이에요. 공부가 진짜 많이 되는 거는 하락할 때 많이 되죠. 쓰라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락할 때 이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덮어놔. 안 봐. 계속 안 봐. 안 보고 한 석 달 뒤에 보니까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공부가 안 되고 내려올 때도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평생 공부를 못해.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공부가 되겠어요?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보살님하고도 좋고 고살님하고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네 행복하네 이런 때는 마음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계속 이때 싸울 때 그때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이 자꾸 일어났을 때 갈등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는지 여기에서 내 실력이 키워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이야 계속 그러면, 덮어놓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다 경험하고 나면 더 나빠져 있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려갈 때, 이렇게 갈등 있을 때, 나쁠 때, 안 좋을 때 잘 극복하고 이러면 더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말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좋은 시절이 오고, 그 다음에도 또 경험해서 또 다시 좋은 시절이 오고, 그래서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 문제는 없고 네 문제뿐이야. 너 때문에 내가 너 잘못 만나가지고 이 왼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다고 그렇게 해서 탓하고 원망만 하면, 그러면 이제 더 깊게 시작할 때보다도 더 깊게 낮아서 더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저래 봐서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하나하나 느끼면서 거기서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손절도 해야 되겠죠? 손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뼈 아프겠어, 손절하려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으려고 해봐. 근데 안 팔고 있으면 여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가. 이게 손이 안 나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 자기 자신을 철들게 해서 공부를 한 사람만이 과감하게 아니다 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선남자야 126페이지 아랫단에 이 미묘한 대반 열반경이 유존하는 데는 그곳이 그 금강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금강과 같은 줄 알 것이며 이 경을 듣는 이는 안웃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오늘날 내가 말한 것과 같으니 너희 비구들은 잘 받아지니어라. 어떤 중생이나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는 이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대승 경전의 깊은 이치를 받아 지닐 수 없는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40년 동안 이 대열반경이 연부제 유존되다가 그 뒤에 땅에 묻힌다면 그런 뒤에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까? 했더니 만일 나의 정법시대가 80년이 남아있으면 먼저 40년 동안에 이 경전이 연부제에서 다시 법비를 내리리라. 부처님이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부처님의 이제 법은 정법과 상법과 말법 시대라고 그러죠. 말법 시대. 이제 말법 시대, 이게 이제 1500년이라는 설도 있고, 설이 좀 다양합니다. 1000년이라는 것도 있고요. 좀 더 길게 보기도 하고, 좀 짧게 잡기도 500년이라고 해요. 후 500세 이러면서, 금강경이 500년이라 했죠. 처음 500년, 그리고 중간에 500년, 그 다음에 중간에 5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 500세, 중 500세, 후 500세. 그래서 말법 시대는 부처님 열반 후 10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다 하면, 지금은 부처님 열반 후 3000년이 됐는데 2500년이 넘었는데 말법도 말법이 됐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나의 정법 시대가 80년이 남았으면, 정법이 아직 남아있는 요쯤 어디에 이제 그 열반경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은 정법 시대인가? 말법 시대인가? 예, 상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상대적이라고. 누구한테는 아직 정법이고, 누구한테는 아예 말법 시대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정법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법 시대에 있어서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그대로 쫙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수 바로 딱 받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수 바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요의경을 가까이 하고, 자등명, 법등명,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삼아서 쭉 이제 마치
덩쿨식물이 소나무를 쭉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듯이 내가 그 부처님이란 그런 큰 나무를 기대어서 쭉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법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왔으면 이제 상법이고요. 멀리 있으면 말법이고 이제 저래 다니니까 기분이 좋네. 찢고 먹고 뭐 그래도 인연이 됐으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하면서 있으면 이제 상법 시대. 에이 하면서 손절하면 말법 시대 이제. 그래서 선남자의 만일 나의 정법 시대가 80년이 남아있으면 40년 동안에 경전이 연부제에 다시 법비를 내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세존시에 이런 경전을 정법이 멸하는 때, 계의일이 무너지는 때, 잘못된 법이 성할 때, 법다운 중생이 없을 때 누가 능히 들고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워서 통달케 하며 이롭게 하며 공양하고 쓰고 해설하오리까. 바라옵건대 여러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오 분별하여 말씀하시오. 보살들로 하여금 듣고는 받아지니고 지니고는 안익 따라 삼맥삼보를 심해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가섭을 찬탄합니다. 훌륭하다. 내가 이러한 이치를 잘 물었다. 어떤 중생이 희련강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런 경제를 받아지니고 비방하지 아니하리라. 선남자 어떤 중생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 못하리라. 선남자 어떤 중생이 두 항아의 모래수같이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해하고 믿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연설하지 못하리라. 여기 말이 좀 이상하죠? 약간 이해 안 되는 것은 이제 점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 이래서 이런 말씀하는구나 그럽니다. 어떤 중생이 외우면서도 어떤 중생이 세 항아의 모래수 같이 그 다음에 네 항아의 모래수 그 다음에 다섯 항아의 모래수 항아수가 모래수 기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이제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되고 처음에 16분의 1만큼 뜻을 연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8만큼 뜻을 연설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6분의 12만큼 뜻을 연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더 넓어져서 연설하게 됩니다. 나중에 16분의 14 16분 중에서 14의 뜻을 연설하리라. 어떤 중생이 8항아의 모래수 계신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권하게 쓰게 하며 자기가 받들고 다른 이에게 권하게 하여 받들게 하며 읽고 외우고 통달하고 공유하며 굳게 유지하게 할 것이다. 세간의 중생들의 가엾이 여기어서 이 경을 공양하고 다른 일을 권하여 공양케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읽고 외우고 예배하는 일도 이와 같이 할 것이며 구족히 해석하여 뜻을 다하리니 고절에는 항상 머물러 변역하지 않고 필경까지 안락한 것이며 중생마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의 모든 법장을 잘 알며 이렇게 이제 그 보리심을 오랫동안 길게 처음에 1항아수, 2항아수, 3항아수의 모래수만큼 나중에 8항아수의 모래수만큼 보리심을 내니까 점점 이렇게 부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세상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거 큰일인데 이제 북한이 점점 힘이 세지는 듯한 북한이 한때 2010년부터 2020년 이때까지는만 해도 2000년도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비빌 데가 잘 없었어요. 어느 나라랑 쟤들 큰 나라,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때 2000년에서 2020년 사이는 중국이 대한민국 남한하고 더 친해, 북한하고 더 친해. 이러면 어디랑 더 친했겠어요? 남한하고 더 친했어요. 북한은 정치적으로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엄청 가까웠잖아요. 러시아가
북한하고도 친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하고도 친해. 한국하고도 친해. 이렇게 물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한하고 훨씬 더 친했어요. 러시아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신이나 제3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하고만 잘 지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한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 멀어지고 러시아하고 멀어지자 푸틴이 북한에 방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힘을 얻어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얼굴이 펴가지고 좋아졌어요. 이제 이제 러시아가 힘을 밀어주고 중국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중국도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만나면 중국 약간 뾰로똥하니 좀 이러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우크라이나를 쳤어.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중국은 대만을 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분석이 필요해요.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 러시아에게 세계는 경제 제재를, 정치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하죠. 러시아는 끄떡도 안 해요. 경제 제재, 또 정치적인 제재, 이 제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재가 안 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식량이 자유로워. 수출하는 국가예요. 식량이. 먹고 사는 것은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생산에서 또 중요한 게 돈만큼 중요한 게 식량이 아닙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에너지죠. 에너지 자급률 100%가 넘죠. 100%는 무슨 100%, 150%는 된다. 이제 에너지 수출하는 국가예요. 식량과 에너지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나라니까요. 경제 제재를 아무리 해도 그냥 따가운 수준밖에 되지 않아. 뭐 그 정도로 뭐 버틸 수 있지 뭐.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은 내 편이다 하고 있는 게 러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전히 계속 안 빠져나오고 이렇게 휴전협정도 야 이거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휴전 안 해. 아주 뽀대고 있는 것도 여전히 버틸만해. 오히려 국내는 정치가 더 잘 된대. 우리 현대차 뺏어가가지고 이제 세계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많은 공장들 전부 다 뺏기고 이제 러시아가 자국화 민영화 다 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렇으니까 자기들은 뭐 손해 볼 일 없어. 계속 전쟁을 해. 그럼 중국은 어쩔까요? 중국은 식량 자급률 100%일까요? 아니죠. 식량 수입 엄청난 수입을 하는 국가예요. 뭐 콩이고 뭐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요. 에너지도 한 30% 40%를 자국 내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30% 40%를 수입을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량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만약 경제 제재가 있으면 이 에너지 말라카이브를 문 닫을 거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중국해를 모두 다 미군이 장악해서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 쓸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을 해서 육로를 연결한다라고 하는데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 식량도 계속 우리 식량 한 5, 7조 원을 들인 공원이 있어요. 중국의 어느 지방 가면 이거를 시진핑이 방문하고는 이거 갈아엎어. 밭으로 만들자. 밭으로. 우리 지금 식량을 자급해야 돼. 라면서 그렇게까지 준비하지만 그거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식량 자급률이 100%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역시 이것들을 전쟁이 일어나서 제재를 하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3개월이 넘으면 중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러시아의 상황하고 중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상이 보면. 또 대만은 대만 뭐 나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대만 상륙하는 게 대만은 이제 한 30만 원인가 20만인가 30만 원 군대가 있거든요. 중국은 300만인가 400만 원 정도 돼. 10배가 넘어요. 근데 10배가 넘는다고 칠 수 있냐? 물론 무기는 20배도 넘겠지. 근데 대만은 섬이잖아요. 이게 상륙작전을 하려면 10배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만은 상륙할 곳도 마땅치 않아. 산들이 높고 막 이래가지고 상륙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또 대만의 군대도 이런 걸 철저히 대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쉽지가 않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준비는 한다.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잠깐 소개했던 우리나라 국채 AS를 좀 해줄게요. 국채 AS. 지난번에 국채 얘기했잖아요, 그죠?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간에 국채를 10년 만기하고 20년 만기하고 두 가지를 이제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삼아가지고 1,000억씩 한도가 있습니다. 1,000억씩 두 개 이렇게 푼다고 풀었어요. 이것도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청약을 해서 13일부터 17일까지인가요? 어제까지 해서 청약을 받아서 20일 날에 푸는 걸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청약 됐을까요? 100% 했을까요? 네. 4천억 들어왔대. 둘 다 해서 2천억 했는데 4천억이 들어와서 청약률 완전 성공했는데 10년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20년물은 그 완판을 하지 못했다고. 1,000억이 되지 못하고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10년물에 열광을 했을까? 4배, 5배 정도, 4배 정도, 한 3배 반 정도, 3배 반 정도를 10년물에 열광했는데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년 뒤에 137만 원을 100만 원을 넣으면 10년 뒤에 13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이제 막상 이자는 3.5%밖에 되지 않는데 복리로 그냥 나라에서 운영해 준대. 우리는 3.5%를 1년 동안 3.5%에서 찾아서 다시 또 3.5% 또 넣고 그 찾은 걸 다시 또 넣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해야지 그렇게 137만 원을 만드는데 이건 또 이렇게 분리과세의 장점도 있어요. 과세. 세금 떼서 137만 원이에요. 15.4% 이자의 15.4% 세금 떼고 13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이율이 괜찮죠. 예금 적금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20년물은 1,000만 원,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20년물은 2배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20년물은 별로 하지 않고 10년물은 막 하고 이게 100만 원일 때 137만 원이지만 한도가 1년에 1억이거든요. 한도가 1년에 1억은 넣을 수 있어. 2억 3억이 아니라 1년에 1억, 올해 1억, 내년에 1억. 이런 식으로 하면 1억이면 1억 3,700만 원이죠. 이러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현재 투자할 곳이 지금 2024년도에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애매하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10년 후에 이게 37%나 되는 이렇게 거금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껌값이도 아니다. 이 10년 사이에 2배, 3배 오른다라는 이런 걸 가정하면 이것은 스님 장난해요 지금. 이거 되겠어요? 10년 기회비용이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걸 해도 이거보단 더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야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 경제 성장이 얘기했잖아요. 20년 전에 1만 달러 했는데 지금은 3만 5천 달러라고. 이 2배, 3배
어마무시한 성장을 해냈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처럼 느끼려면 우리가 35,000달러에서 9만 달러가 돼야지 10년 후에 7만 달러 정도 돼야지 우리가 지난 시절처럼 이렇게 2배, 3배 오르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35,000달러에서 7만 달러 가겠냐? 35,000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32,000, 37,000, 33,000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부동산들은 과연 더 나아질까? 그래서 이제 이 137만 원, 그 37%죠? 37%, 3,700만 원, 1억 넣으면 3,700만 원이 더 그 이자로 붙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거야말로 그 100% 완전한, 안전한, 다른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주식이나 부동산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런데 예적금만큼 안전한 게 이번에 출시된 국채예요. 그러면 이제 청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는 못하냐? 그렇지 않고요. 달마다 한대요. 달마다. 이것의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10년 동안 이거 안 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적금 넣어놓고 몇 번 깨본 거 있잖아요. 몇 번 깨봤죠? 아니요? 이게 이제 깨면 바로 돈 나오는지 않아요. 일단 1년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1년은 넘어야 돼. 그리고 1년 넘어도 딱 오늘 깨요. 그럼 바로 오늘 주냐? 아니고요. 그 달에 취합을 다 해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걸 정해놨어요. 거기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되면 준다라는 그런 거니까요. 받는 것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깬다고 해가지고. 단점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다른 거는 다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것이 출시가 돼서 스님은 뭐 1억씩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10만 원 하시면 10만 원부터 합니다.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또 이것은 매월 청약을 받기 때문에 또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는 나는 그걸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10년 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이제 이점이 있죠.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 내가 미래에셋 직원 아니에요. 주관사가 미래에셋이에요. 예, 미래에셋 증권에 뭐 MTS를 다운받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울산에도 미래에셋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면 돼요. 보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래 하여간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넣고 계속 넣잖아요. 나 죽고 내 배우자까지 죽으면 그냥 공중에 후루룩 날아가 버리지. 자식까지는 안 받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은 자식까지 가지는 않아. 배우자까지는 가는데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거는 상속이 가능하고 물론 상속세를 내고 그래야 되겠지만 상속은 이게 예금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요. 상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니까요. 이런 이제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제발 그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돈 날리고 와가지고 스님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받을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래요. 어디다 엉뚱한 브로커한테 돈 넣어가지고 떼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 투자를 하면 100% 안전한 이 정도면 조금 이제 만족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2배, 3배 원하잖아. 근데 2배, 3배 원하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진짜로 추천할 만하고 제일 안전한 거다. 이제 나라에서는 왜 이런 걸 하냐? 나라 돈이 부족하냐? 대한민국도 사실은 위험하죠. 그런데 이 국채 리스크가 있다면 은행 여러분들 예적금 리스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국채 약속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금도 5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국채가 문제 있으면 나라가 전체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투자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대출이 많은데요, 스님. 대출 있는데도 이거 해야 될까? 대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출 변제를 하는 게 그걸 갚는 게 더 남는 겁니다. 자산이 좀 많은 사람은 자식에게 이렇게 1억 이렇게 넣어주고 20년 뒤에 또 찾아가. 아니면 결혼자금 10년 뒤에 결혼할 것 같으면 10년 뒤에 해줘. 이렇게 할 때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5천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고를 해서 그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되겠죠. 안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아들한테 1억 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1억 원을 돈을 줘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아들 이름으로 이제 1억 원어치 해서 나중에 10년 만기에 그걸 했어요. 근데 이거를 증여세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10년 사이에 가게 되면 이 사이에 누가 이제 사단이 생기면 상속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세무서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1억 10년 전에 7, 8년 전에 1억 아들한테 줬네? 그런 추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억의 증여세가 한 10% 돼서 한 1,000만 원을 이제 증여세를 낸다면 이게 추징금이 7년, 8년 이자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이제 증여세로 이렇게 그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상식으로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잘 없지만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있는데 아들한테 상속해서 아들 20년 후에 찾게 해서 1억짜리가 2억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이렇게 있다가 20년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세금을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속세, 증여세가 엄청 부담이 되니까 1억을 넣는다면 1,000만 원을 미리 이렇게 증여세로 신고를 하고 나서 하면 1억이 20년 뒤에 1억이 2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안해. 아무리 제가 봐도 그 사업해서 날릴 것 같고 자금 운영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있는 걸 좀 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60이 넘으면 집을 다 팔아야. 집을 다 팔아서 그냥 그걸 현금에서 배당금이나 아니면 이제 월 이렇게 받는 이자로 그냥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천하는 거지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